사실 처음에 우리 전보희 교수님 연구실에서부터 가제로 이와 같은 제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목재산업과 신한업 활성화 사업.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꿔도 좋다고 그랬고요. 근데 하루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과연 우리가 한옥에 대해서 목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과연 목재 산업은 한옥을 짓기 위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목재 산업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신한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을 역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같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이 참 좋은 제목이구나 해서 감사하게 수정 없이 그냥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한테 한번 좀 생각하게 만들어주신 이 제목을 주신 우리 전보희 교수님 연구실에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전에 발표하신 우리 최원주 사장님의 그 얘기 중에서 한 가지 좀 정정을 하고 지나가고 싶은 게 뭐냐면 나무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부후하는 겁니다. 부패는 생선이나 고기가 부패하는 것이지 나무는 부패라는 표현 안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딴 데 발표하실 때는 나무가 부패한다, 구조구제를 부패화시킨다 하지 말고 부후화시킨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선 한옥에서 우리가 목재는 상당한 양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 30평 기준하면은 전부 들어가는 목재 양이 약 50에서 60입방 정도. 엄청난 양입니다. 네. 그렇게 많은 목재가 한옥에 쓰여지는데 과연 우리가 한옥에서 우리가 일반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인지 그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자 합니다. 자, 조금 전에도 나왔듯이 뭐니뭐니 해도 목재라고 하는 것은 썩습니다. 부를 합니다. 그죠? 네. 부하는 것이 한옥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겠죠. 또는 우리가 요즘은 흰개미가 지금 중부 이북까지도 올라왔다 그러는데 흰개미라고 하는 이와 같은 충에 의한 흰개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곤충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알을 놓고 또 이 나방이 돼서 날아가고 하는 이와 같은 곤충들에 의한 피해 또한 굉장히 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디 가나 우리가 목재로 지어진 한옥에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기둥에 또는 보호에 할렬이 이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 이제 틈이 벌어집니다. 기둥과 인방 또는 기둥과 문틀 이와 같은 곳에 이와 같이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벽과 기둥 사이에도 이와 같이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래되면은 이제 오래된 한옥, 그러니까 전통 한옥 또는 그 건축물을 해체할 때 보면은 수축이 되어가지고 거의 빠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도 좀 있으면 쑥 빠질 것 같은데 용케도 버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상당 부분 이와 같이 틈이 벌어져 있죠. 그죠?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나무가 건조하면서 수축을 일으켰기 때문에 생기는 결함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오래되지 않은 집에, 금방 새로 진 집에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은 나무에 이와 같이 블루스테인, 곰팡이가 이와 같이 끼는 겁니다. 청변이죠. 그죠?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은 강도에는 별 지장은 없지만은 보기 싫죠. 그죠? 네. 집안에 곰팡이를 달고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목재라고 하는 것은 한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결함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주된 요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목재 내에 있는 수분 상태입니다. 즉 우리가 목재를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목재 내부에 있는 수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냐 하는 것이 결국은 목재를 잘 다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목재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자,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 산에서 뱄을 때에, 여름에 뵈면은,
우리 함수율이라고 그러는데 나무 무게보다도 120% 정도 되는 수분을 나무 속에 가지고 있게 됩니다. 겨울에 되면 한 80% 정도. 아무래도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수분을 빨아올리지 않기 때문에 불에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이 우리가 잘라서 그러면은 두면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자, 잘라두면은 말르겠죠. 말라갑니다. 근데 말라가는데 우리가 대기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은 그것이 함수율이 건조되는 상태가 뭐냐면 되게 맥시멈으로 몇 년 동안 두면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면 되게 함수율 15%까지 내려갑니다. 이 왜 15%까지 내려가냐면 이 15%를 우리가 기건 함수율이라고 그러는데 즉 대기 중에서 가장 건조된 상태, 즉 말해서 더 이상 우리가 수분이 움직이지 않고 대기 중에서 말할 수 있는 최대 함수율이 15%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재에 있어가 사용에 있어가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됩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우리 최호주 사장님 얘기했듯이 자, 그 노래물 15%까지 건조했습니다 라고 하는 등등의 15%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목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 속에 수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목재라고 하는 것이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 내부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에 그냥 물이 채워져 있는 경우. 그래, 목재 세포가 그릇이 되고 그냥 우리가 물을 거기다가 부어놓은 상태에 있는 걸 갖다 우리가 자유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세포벽 내로 침투해가지고 케미칼적으로 이렇게 본드를 형성해서 세포벽 속에 스며있는 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결합수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나무 세포 속에 꽉 다 채워서 집어넣으면 그 함수율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대개 우리가 28에서 30%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섬유 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즉, 목재 섬유가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을 최대한으로 포화 상태로 흡수한 함수율 상태. 이걸 갖다 우리가 섬유 포화점입니다. 근데 목재의 함수 상태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뭐냐면 이 28에서 30%라고 하면 섬유 포화점에서 그 이하로 함수율이 떨어지느냐 그 이하로 올라가느냐. 여기서부터가 뭐냐 목재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썩거나 벌레가 해충에 의한 피해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수분이 많아서 목재에 수분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점들입니다. 결함들입니다. 그 다음에 틀어지거나 갈라지거나 틈이 벌어지거나 하는 것 등등은 전부 다 이 섬유포화점 이하로 함수율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생기는 결함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초기에 사용할 때 초기에 함수율이 얼마만큼 수분을 얼마만큼 함유하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문제점이 거기서부터 발생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건조 안 하고 그냥 쓰면은 그것이 말르면서 갈라지고 또는 잘 안 마르는 심재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썩어 들어가고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말리고 잘 말려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우리가 목재에서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목재와 수분과의 상태.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목재를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무가 마르면서 건조하면서 생기는 결함이 크게 뭐냐면 자, 건조하면서 수축에 의한 결함. 이 수축을 언제부터 생기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섬유포화점에서부터 함수율이 더 이하로 내려갈 때 비로소 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릇 속에 있는 물은 증발하더라도 그 조직에는 변화가 없어. 그런데 그 세포벽 속에 들어있던 물이 증발하면 세포벽이 얇아지면서 수축이라는 것이 일으키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조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축에 의한 결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결함을 할 수 있는 것이 건조시키면 이래가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변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까지 천연건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함수율 15%까지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2년, 3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늘에서 잘 말려야 돼요.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에서 말려야지 햇볕에 조금만 내놓으면 금방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더 빨리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건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인공건조의 목적은 뭐냐면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건조 과정에서 생기는 결점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안 생긴다는 보장 못합니다. 최소화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수분을 빼내느냐. 가장 경제적인 방법. 이것이 우리가 최근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목재를 인공적으로 건조하는 그 인공 건조의 에임이 되는 겁니다. 그 타겟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수축의 기란 결함을 보면은 조직의 파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그 다음에 틀어짐에 의해서, 나무의 틀어짐에 의해서 생기는 그와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횡단면 활열, 그러니까 찌그러지면 심하면은 이 정도까지 찌그러집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가한 거 아닙니다. 수용에 따라서는 자연적으로 마르면서 이 정도까지 찌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심하긴 하지만, 그죠? 그 다음에 겉에서는 안 보이지만 건조하면서 내부에 이와 같이 활열이 생기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테를 따라서 이와 같이 활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옹이가 있는 부분에서 옹이가 갈라지거나 또는 옹이가 빠져나가거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틀어짐에 의한 것은 뭐냐면 나무에 틀어지면 뭐에 생기냐면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료적으로 보면 우리가 직교 이방성체라고 합니다. 단순 이방성도 아니고 직교 이방성체. 즉 말해서 직교하는 세 방향에 따라서 성질이 다르다. 물리적 성질도 다르고 기적 성질도 다르다. 그래서 직교 이방성체라고 하는데 이 이방성에 의해서 우리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같이 생장 능력에 의해서 나무가 자랄 때에 생기는 능력에 의해서 틀어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가끔마다 소나무 같은 게 이렇게 낯설적으로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목리가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 목리를 따라서 갈라지거나 결함이 생기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우리가 목재에서 나무를 잘라낼 때 어떻게 잘라내고 어떻게 수축하느냐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잘라냈을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수축을 하더라도 균일하게 수축하는 거예요. 균일하게. 근데 이렇게 잘라내면은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잘라내면은 이쪽은 많이 휘는데 이쪽은 조금만 휘고,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내면은 다이아몬드형으로 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해서 나무를 어떻게 제거하고 잘라야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이게 수축 이방성에 의해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변형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수축 전의 치수에서 수축하고 난 다음에 전후의 치수의 차이를 나누어서 곱하기 100 해주고 수축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 나무가 금방 제가 직주 이방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섬유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방향입니다. 나무가 자란 방향. 이쪽 방향으로는 섬유가 배양되어 있기 때문에 잘 수축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횡단면으로, 횡단 방향으로는 그것도 뭐냐면 서로 직교하는 두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섬유포화점 28%에서 제로까지 건조시켰을 때 수축이 얼마냐면은, 자, 심한 경우에는 약 8%의 수축이 일어납니다. 8%도 얼마입니까? 10%입니다. 100ml짜리 같으면은 1cm가 수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15%만, 만약에까지만 건조시킨다 하더라도 얼마가 휘느냐면은 약 4% 가까이 휘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과 직교하는 방향으로는 그 절반 정도. 그렇다 하더라도 적은 양은 아니죠.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결코 목재가 섬유포화적 이하에서 건조될 때의 그 수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뭐냐면 벽이 틈에 벌어진다거나 또는 뭐 갈라진다거나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 수축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방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수종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심한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12%, 뭐 13% 가까이 되는 수종에 따라서 적은 것은 뭐 5%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소나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이제 레드파이드라고 본다면은 가장 가까운 것이 약 많이 방향에 따라서 많이 휘는 게 7.2%까지 휜다는 거죠. 소나무가.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가 본 데는 우리가 과거에 결합부에서 우리가 철물 안 쓸 경우에 이 부재가 두꺼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결합부의 수축에 의해 가지고 결합부에 유격이 생겨서 그 부분의 약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결합 부분이 커지고 그 결합부가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부재 전체가 단면이 커지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도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재가 커지는 건 좋은데 이번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수축률이 문제가 되는 거죠. 부재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축이 많이 되는 거죠. 수축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접합부를 생각하면 단면이 커져야 되는데
수축을 생각하면 커지면 불리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극복해 나갈 것이냐는 거죠. 자,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틀어짐에서는 자, 이렇게 폭방향으로 이렇게 굽는 경우, 그 다음에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굽는 경우, 심지어는 뭐냐면 옆으로 이렇게 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뒤틀리는 경우.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내버려두면, 이와 같은 것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방향에 따른 수축률이 달라짐으로 인해가지고 생기는 현상.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하고가 수축률이 다르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휜다고 하는 건 이 부분은 수축률이 작고 수축률이 크기 때문에 많이 반대죠. 이게 수축률이 크고 작기 때문에 많이 수축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직교 이방성인 목재에서 늘 때문에 다 이거죠. 자, 실제로 보면은 자, 폭구 길이 방향으로 구분, 그죠? 이렇게 구분, 이렇게 들어가죠. 비틀리고. 자, 그래서 뭐냐면은 목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건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나무를 건조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목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죠. 어떤 것이냐. 자, 물론 수축에 의한 손상을 미리 방지한다. 그 다음에 활력이나 뒤틀어짐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변색이나 부를 방지한다. 충혈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인공 건조를 해서 우리 함수율을 15% 떨어뜨렸을 때 뭐냐면 목재 강도가 증가합니다. 생재 상태보다도 건조 상태에서 목재 강도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철분을 썼을 때 접합부 유지력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성제에서 왜 우리가 건조해서 붙이느냐 하면은 접착력 때문입니다. 수분이 많으면 접착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칠을 한다 해서 도장성 또한 건조된 상태가 훨씬 더 양호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방부나 방향 처리할 때 약재 주입을 한다고 했을 때 건조된 목재가 훨씬 더 약재 주입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목조 건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점이 있는데 이런 목재가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서로 직교하는 방향으로 이방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직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건조가 균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균일하게 건조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건조를 하면 좋다는 거 알면서도 제가 지금 목재 두께별 함수 스케줄을 이걸 미국의 경우입니다. 왜 이 자료를 내가 이걸 내냐면은 자, 좋으니까 무조건 건조해 쓰자 라고 하는 것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건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함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수분을 방출한다고 그랬죠. 자, 한번 보시죠. 자, 미국에서 1인치나 2인치 정도 두께, 5cm 정도 두께가 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열기 건조, 즉 말해서 열을 가해서 건조하는 스케줄이 작성돼서 사람한테 적용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수종이 화력수가 약 50수종, 침엽수가 40수종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종에 대해서 두께 5cm까지는 다 건조에 대해서 크게 비용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두께가 뭐냐면 한 2.5, 3인치가 한 7cm에서 8cm 정도 되면은 그때는 뭐냐면 이 건조 스케줄이 절반을 줄여줍니다. 자,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은 이 정도 두께에서는 건조해봐야 별로 경제성이 없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인치, 10cm 두께의 경우는 침엽수는 2수밖에 없습니다. 화력수가 한 10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송이라고 하는 더그라스 푸어나 이런 화이트파이프 이와 같은 많이 쓰는 구조용제로 많이 쓰는 이와 같은 침엽수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10cm까지는 어쨌든 건조를 해보자는 거죠. 근데 4인치 이상이 되면은 건조 스케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고 싶은 사람만 해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해요. 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단순하게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두께가 2배가 되면은 건조 비용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께가 2배가 되면은 어느 일정 두께까지는 그것이 직선적인 관계까지만 그 다음에 두께가 두꺼워지면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뭐냐면 어떤 두께가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건조 두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자, 두꺼운 거는 건조 비용이 많은 건조가 어렵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눠보자. 자, 소재, 솔리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0cm까지의 건조제를 쓰는 걸로 하되 그 이상의 단면의 크기가 들어가면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와 같이 집성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적으로도 저렴하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앞으로 한옥 부재는 굉장히 단면이 큰 부재도 있고 적은 부재도 있습니다. 적은 부재는 우리가 직접 우리가 열기건조를 쓰고 큰 부재들은 이렇게 집성제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목재산업이 한옥의 신한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우선 건조할 수 있는 적 크기 소단면인 경우에는 건조 목재를 생산하자. 제대로 된 건조를. 그 다음에 대단면인 같은 경우에 집성제를 좀 더 만들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공을 우리가 현장에서 조금 전에 나왔듯이 프리컷 가공을 해서 우리가 제공을 하자. 거기에 그 재료가 국산재를 우리가 쓸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다. 더더욱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목재산업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과 같은 숙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보여드릴 자료 중에서 건조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은 저희하고 같이 근무하는 우리 건조 전문의 여한명 교수가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